그러면 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뭐 제조업체가 많은데 내가 제조업체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큰 제조업체를 이끌고 있어. 사장이야. 자 정부가 더 이상 갑일까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줘? 무슨 도움? 옛날엔 진짜 특혜를 막 줬어요. 요즘 만약에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 그러면 누군가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이게 다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다 교도소 가는 게 이제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자, 정부 주도 시대가 끝나면서 일단 정부의 기업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공계 비중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주축이 되는 이런 산업구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는 옛날에는 제조업체라 그래도 위에 경영진은 다 문과였어요. 요즘은 어떠냐? 사장이 이과예요, 사장이. 자, 작년에 어떤 통계를 낸 게 있냐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1등 회사에서 100등 회사까지 제일 큰 회사들이죠. 100대 기업의 CEO, 즉 대표이사의 대학때 전공을 조사한 게 있어요. 100대 기업의 대표이사, CEO의 대학때 전공, 이공계 비율이 지금 몇 %인지 아세요? 48%입니다. 이미 상경계열을 추월했습니다. 좀 있으면 50, 6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채용은 또 어때요? 한때 이공계 깊이 그래가지고 이과생이 2003년인가에 이과생 비율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27%까지 줄었어요.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40%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문과이과 비율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6대 4거든요.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문과이과 비율이 5대 5쯤 돼요. 문제는 이제 채용인데 우리나라 30대 그룹, 30대 기업이 아니에요. 30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30대 그룹에서 채용하는 인력의 대학대 전공 문이과 비율을 보면 지금 3대 7입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게 4대 그룹이 있거든요. 삼성, 현대차, LG, SK. 4대 그룹에서 채용하는 인력의 대학에서 전공 문이과 비율을 보면 지금 2대 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남 엄마들 정보력 좋다는 말을 별로 안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강남 엄마들하고 요즘도 상담하고 꾸준히 상담을 해왔는데 근데 강남 엄마들이 정보력이 좋대. 근데 만나보면 물론 꽤 가치 있고 괜찮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건 좀 이상한 정보인데? 이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 이걸 또 잔뜩 같이 동시에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맑은 물하고 꾸정물을 섞어놓으면 뭐가 됩니까? 꾸정물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강남 엄마들 정보력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바로 이제 잘못되거나 그릇된 정보를 너무 같이 많이 알고 있는데다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사회 저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97년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터지죠. 그러자 98년경부터 우리나라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공계 연구 인력도 많이 잘려. 그걸 본 엄마들이 막 경악을 하고 이공계 저 우수 연구 인력들도 막 대량으로 잘리네. 야, 문과가 더 안정적인 거야. 너 의사 될 자신 없으면 무조건 문과로 가라. 그래서 이공계 기피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3년쯤 되면 이과생 비율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요. 그때 제일 정보력 좋고 자기가 약삭 빠르고 사회 변화를 잘 캐치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과학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학부까지는 이공계예요. 제가 대학원 전공을 좀 바꿔서 그렇지 학부까지는 이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이공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들이 다 뭐라 그랬냐? 엄마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뭐가 문과가 더 안정적이야? 야,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봐, 경제구조로 봐. 이공계가 더 안정적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 IMF 외환위기 때 이공계만 많이 잘렸나요? 인문사회계열은 안 잘렸습니까? 은행은 안 자르고 일반 회사는 안 잘랐나요? 그때 통계를 보면 이공계 연구인력만 많이 잘린 게 아니에요. 워낙 그때 이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왕창 잘렸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그릇된 정보를 스스로 잘못 증폭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 거죠. 불과 지금 10년도 안 지났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채용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기업의 인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 엄마들이 예측했던 거는 완전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저변에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애한테 너 문과 가면 죽어. 그러다 진짜 애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습니다. 그 사람의 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얘가 명확한 이과 적성이면 물론 이과로 가는 거고 명확한 문과 적성이면 문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애매한 애들이 있죠. 어려워서 애매하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고1 때까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고1 한 6월경에 문과 이과 신청서를 내거든요. 고2부터 이제 대개 문이과를 나눠서 이제 편성하잖아요. 근데 고1 6월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한 번 신청서 내면 거의 안 바꿔줘요.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그게 이걸 잘 내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이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막 상담하는. 제가 직업적인 상담사는 아니에요. 저 컨설턴트 아닙니다. 상담은 저한테는 일종의 봉사활동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1명 정도 해요. 학생만 하든가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하든가 그러는데 근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신청서 내야 되는데 제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너무 고민됩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야, 너 진짜로 끝까지 못 정하겠냐? 그러면 얘가 선생님 진짜 끝까지 못 정하겠어요. 그럼 제가 야, 내가 대신 정해줄게. 그냥 이과 가라. 왜? 아니 너도 네 마음 스스로 못 정하겠다는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냥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일단 한번 가봐. 그쪽에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기초공학 전공하라고 그래요. 기초공학 뭐 많아요. 뭐 기계공학,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뭐 화학공학 뭐 등등등 많거든요. 기초공학 중에서 네가 당기는 걸 일단 전공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가능하면 이제 어학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토익 점수를 잘 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소통 중심의 이제 언어 능력을 좀 키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과 지식이 이게 강한데 이를테면 내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게 미국 가면 달라지고 아프리카 가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뭐 이게 중국 가면 달라지고 호주 가면 달라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과분들은 이걸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공계는 보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내가 말이 되면 딴 데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세계화, 즉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게 자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에 투자됐던 돈이 금방 딴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경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처박혔던 돈이 계속 거기 짱 박히는 게 아니라 뭐 상황이 바뀌면 딴 데로 금방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손쉬워진다는 이런 핵심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세계화라는 것이 노동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자본도 막 이렇게 나라 사이에 자꾸 옮겨다녀. 그러면 이 세계화에 대해서 노동 쪽 입장에서 혹시 이 중에 자본 쪽 입장인 분 계십니까? 우리 애 할아버지 재벌이에 뭐 이런 분 빼놓고는 되게 노동의 입장이거든요. 노동 입장에서 이 세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은 자기도 옮겨다니는 거예요. 유사시에. 근데 그러려면 장벽이 있죠. 그게 바로 언어 장벽이죠. 요즘 중국어가 점점 뜨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속도로 아주 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자, 인구가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26배입니다. 우리나라 26개 합쳐놓은 나라가 옆에 있어요, 지금. 일본도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2.5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에. 여기는 2.5배 정도가 26배입니다. 시장 규모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정부 주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반영해서 이공계 비중이 커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경영진 중에서 이 스카이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5대 그룹에 들어가는 모 그룹의 인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저 만나기 2달인가 전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대요. 승진 인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 그러니까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죠. 많았는데 자기들이 다 통계를 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근데 스카이 비율이 임원 승진자 중에서 몇 퍼센트냐. 정확한 수치는 비밀이라서 자기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10%가 안 된대요. 그 그룹이 우리나라 5대 그룹 중에서는 원래 스카이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인 그룹이긴 해요. 그래도 임원 승진자 중에서 10%가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수치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이상 쟤네들이 갑이 아닌데 쟤하고 내가 친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데 뭐 선후배가 서로 뭐 밀어주고 끌어줘? 이건 근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를 승진시키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죠. 그냥 실적 좋은 사람 승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인맥, 인적 네트워크 별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아직도 의미는 있겠죠. 의미는 있겠지만 인적 네트워크, 인맥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예전과 같은 그런 가불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채용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인사기준, 승진기준의 변화를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쪽, 정부 쪽은 달라요. 정부 쪽은 계속 고시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스카이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민간 쪽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몇 년 남았나요? 사회 진출 시기 몇 년 남았습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다양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이제 한 5년, 10년 남은 애도 있겠고 어떤 애는 15년, 10년, 20년 남은 애도 있겠죠?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한 10년, 15년 지났을 때 채용 방식이 지금과 똑같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뭐 보고 뽑았냐? 입사시험이라는 거 봤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입사시험이라는 걸 봤는데 입사시험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대체한 게 스펙이에요. 스펙도 옛날에 봤던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보기 시작했죠. 입사시험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한 게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스펙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물론 지금은 과도기니까 좀 대학생들 입장에서 좀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스펙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보는 거냐? 간판 띄고 보는 거죠, 이제. 간판 띄고 너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보자는 겁니다. 그쪽으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채용 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일단 신입 채용이 줄어요, 점점. 왜? 스펙 좋은 신입 뽑았는데 배신당했어. 왜? 뽑아보니까 도련님이야. 금방 이직해. 그러면 어이씨. 검증된 사람을 뽑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검증된 사람이 누굽니까? 경력직이죠. 그렇죠? 경력직입니다. 또 인턴, 신입을 뽑는다 해도 인턴이 요즘 좀 왜곡돼서 좀 잘못 오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턴의 원래 취지는 그리 나쁜 게 아니죠. 인턴의 원래 취지는 뭐 일하는 거 보고 뽑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한 과장쯤 돼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우리 회사의 과장인데 우리 부서에 인턴이 10명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얘네들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달이 지났어요. 자, 누구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주시겠어요?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인간일까? 아니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했던 인간일까? 짐작이 되세요? 태도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태도를 하루 이틀 속일 수는 있죠. 몇 달을 어떻게 속여요?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잘 되게 하고 싶으면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애 방청소부터 시키세요. 설거지도 아니 농담이 아닙니다. 설거지도 시키십시오. 내가 진짜 잘 되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사익감이나 며느리감 보는 기준과 비슷한 겁니다. 자, 나중에 딸내미가 커가지고 사익감을 데려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도련님이야. 방청소 한 번도 안 해본 애야. 자,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공주님이야. 야,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기업에서 사람 뽑는 기준도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 또 경력직을 뽑으면 추천서나 동료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저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주인공이 이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관이 갑자기 무슨 뭐 종이를 하나 꺼내드는데 이게 분명히 영어로 recommendation letter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추천서일 텐데 본인이 들고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는 물론 그 나라들에도 본인이 들고 가는 추천서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못 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 영화에 묘사된 게 그런 거였죠. 누가 썼냐? 이 여주인공이 예전에 모셨던 그 표독스러운 그 상관이 쓴 이 추천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평가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경악을 하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소리를 썼을 것 같은데 실제 영화 속에서는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입사에 성공합니다. 자, 경력직을 뽑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가 제일 강력한 자료일까요? 야, 내가 이 사람이랑 3년 동안 같이 일해봤는데 말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던데. 그걸 능가할 자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5년 동안 일해봤는데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자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헤드헌터들이 이런 걸 점점 더 많이 모아요. 그리고 면접, 한 번 보는 면접을 잘하면 자기를 포장해서 좀 속일 수도 있는데 면접 전문가들이 요즘 3번, 4번, 5번 보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구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넷 기업이 구글인데 구글이 지금 원칙이 기본적으로 5번 이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접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번 보면 이 사람 맨 바닥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트렌드가 이미 이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15년 뒤면 더 많이 변하겠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 기억으로 애를 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회 변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굉장히 욕먹죠. 근데 정치하기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세대 차이가 크고 사회 변동이 심한 나라에서 여러분 옛날 기억만 가지고 애를 키우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채용이나 고용 이런 것도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 이제 양극화 너무 심하고 좋은 일자리가 국한돼 있고 너무 일자리가 모자라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건 이제 경제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뽑고자 하느냐? 이 트렌드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슨 대학 나왔다고 절대로 가산점 안 줘요. 아직도 이걸 계속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모든 자료,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면서 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자료 수집해보면 요즘 점점점 무슨 대학 출신이라고 절대로 가산점 안 줍니다. 근데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 물론 명문대 출신들이 조금 더 많이 뽑히긴 하죠. 그건 뭐냐? 그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명문대 쪽에 상대적으로 확률상 더 많아서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너 무슨 대학 나와서 플러스 몇 점, 가산점 줘가지고 더 많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재밌는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는 자료인데요. 막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3나라 있습니다.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 핀란드, 일본으로 꼽거든요. 근데 일본 일주일 평균 공부 시간 보세요. 핀란드 일주일 평균 공부 시간 보세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 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학력이 높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유명한 그 피사 국제학력 비교평가. 그러니까 OECD에서 고1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비교평가인데 여기서 학력 보면 핀란드, 한국이 늘 1, 2등을 다툽니다. 근데 학습 효율은 상당히 낮게 나와요. 학습 효율이 30개국 조사한 중에 24등 합니다. 우리나라. 저효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게 뭐랑 비슷하냐? 우리나라 노동 통계랑 비슷해요. 자, OECD 조사를 보면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이 제일 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이었는데 최근에 멕시코에 자리를 내줘서 2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이 OECD에서 제일 긴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효율은 낮아요. 노동 생산성을 보면 노동 생산성이 34개국 중에 27등이에요. 뭔가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시간은 다 1등이다. 시간 다 1등 하는데 효율은 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이 책상 앞에 앉아있나 이것만 늘 생각해 보셨지 애가 진짜 효율적으로 배우는지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성인들이 일하는 방식이 딱 그렇거든요. 시간만 왕창 늘릴 줄 알았지 효율을 높이는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으로 애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효율이 낮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낮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좀 전에 봤던 이 피사 평가는 고일 대상 평가고요. 그 팀스란 평가가 있어요. 이게 중위 대상 평가인데 이건 4년에 한 번씩 해요. 가장 최근에 2011년에 했고 2015년에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는 다음 해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수학과 과학, 학력은 물론 우리나라 중학생들 최고 수준으로 나오는데 학업 풍미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업 풍미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가 수학이 재밌냐? 예스라고 답한 비율. 이게 과학이 흥미롭냐? 예스라고 답한 비율.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근데 주요교과 조사를 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꼴찌에서 2등. 수학이 재밌다라고 말한 학생은 8%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재밌다라고 말한 학생은 지금 주요교과만 써놔서 그렇지 이거 29개국이에요. 29개국 중에서 29등이에요. 꼴찌입니다. 과학이 재밌다라고 말한 학생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객관적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 정신건강이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애들이 다 욕을 달고 다니겠어요?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순위에 보면 바로 위에 또 다 일본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은데 하여튼 학력 순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또 유명하거든요. 학력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학업 흥미도는 한국과 함께 꼴찌를 다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한국식 교육이란 건 사실은 원래 일본식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제수업 교육,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이식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가 아주 비슷합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뭐 진보 교육감들도 나오고 무슨 뭐 요즘 혁신학교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그 거시적으로 그냥 대충 보면 계속 일본 교육 따라갈 거냐 아니면 좀 옆길로 다른 길로 좀 가볼 거냐 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사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사항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모티베이션이 뭘 배우고 싶은 마음, 뭘 하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동기부여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 동기부여에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일수록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학업 흥미도가 세계 최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 미래와 연결이 돼야 돼요. 꼭 직업 안정해도 돼요. 물론 뭐 무슨 직업이 목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다. 대학 가서 뭘 전공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자기 미래와 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다 망가진 거죠. 모티베이션의 양대 기둥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망한 거죠. 저는 한국 교육이 망했다는 증거는 무슨 사교육비 엄청 많이 쓰고 애들 막 자살하고 물론 그런 데서도 좀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애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게 완전 교육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 요즘 효자 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다. 어떤 아이들이 효자냐 효녀냐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가 효자 효녀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아이들이 효자 효녀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근데 한 중학생만 되면 확연하게 이해하시죠? 왜? 한 중학생 들어갈 정도 나이의 애들한테 야, 너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없어요. 되고 싶은 건 없니? 장래 희망, 꿈 이런 거 없어? 없어요. 야, 너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무슨 과목이 제일 재밌냐? 재밌는 과목 뭐야?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도대체 초등학교 때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미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모티베이션이 다 망가질까요? 자, 우리나라 또 이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이 사교육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굉장히 그 수동적 반복 학습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요? 방학 때 미리 한번 배우죠. 다음 학기에 배울 걸 방학 때 미리 한번 배웁니다. 그리고 학기 중이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거로 안 끝나요. 학기 중에 학원을 다니니까 세 번째로 배웁니다.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처리되면 학원에서 뭐 또 총복습 정리도 하고 막 해가지고 뭐 보강 수업도 잡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학교와 학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4번씩 배우는 겁니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적인 능력이 자기 진단 능력이거든요. 저희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 아, 내가 여기가 자신이 없구나. 저기부터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진단이 가능해야 엄밀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